역사란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네딕토 크로츠의 이 책은요, 바로 그 당연하다고 믿었던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역사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크로체가 안내하는 이 지적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은 아주 익숙한 이름으로 해보죠. 바로 트로이의 헬레네입니다. 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크로체는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을 실마리 삼아서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토대 위에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렸을 겁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죠. 서양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전해지고 심지어 거대한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된 인물이니까요. 아주 즉각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책에서 봤을 법한 그런 고대 그리스 조각상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쵸? 뭔가 우아한 드레이프 옷을 입고 황금 비율의 얼굴을 한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 이제 아름답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형태로 이미지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방금 머릿속에 그렸던 그 아름다운 조각상의 이미지가 과연 진짜 헬레네일까요? 사실 헬레네라는 이름 그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딱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체는 불분명한 거죠. 이것이 바로 크로체가 우리 역사 이해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크로체는 이걸 이름의 공허함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레네라는 이름은 사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름표일 뿐이죠. 우리가 그 이름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막연하게 아름다운 그리스 여인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인물, 딱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꽃이라는 단어 같아요. 꽃이라고 하면 장미도 있고 튤립도 있고 민들레도 있죠. 꽃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텅 빈 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딱 하나를 지칭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전투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전투도 전투고 2차 세계대전의 탱크전도 전투고 어쩌면 미래의 레이저 총격전도 전투일 수 있잖아요. 전투라는 이름 자체는 텅 비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워넣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딱 정해진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 이게 바로 크로체가 던지는 첫 번째 충격적인 화두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와 연대기, 이 둘의 진짜 차이는 과연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긴 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역사와 연대기를 구분하려고 해요. 역사는 좀 더 거창한 거,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 전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적인 그리고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한 것. 반면에 연대기는 좀 사소한 거, 한 개인이나 가문의 사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그냥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크루체는 이 모든 구분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크루체의 반박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결국 수많은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사건은 우리 개개인의 사적인 삶과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가장 공적인 사건도 어떤 개인에게는 가족을 잃는 가장 지독하게 사적인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성이라는 기준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정말 상대적인 거거든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한테는 그 순간 모기의 움직임이 세상 그 어떤 국제 정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의적이고 상대적인 잣대로는 역사와 연대기를 제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게 크로체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 실제 연대기의 한 구절을 보시죠. 몬테카시노의 어느 수도사가 쓴 기록입니다. 1001년 복대신 도미니쿠스가 돌아가셨다. 1002년 사라세닌들이 쳐들어왔다. 어떠세요? 정말 건조하죠? 아무런 감정이나 해석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연대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기록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생명력 없는 과거 사실들의 목록, 다시 말해 연대기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직접 썼던 그 수도사에게도 과연 그랬을까요? 크로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크로체의 정말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록은 그냥 연대기, 즉 죽은 사실의 나열에 불과해요.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존경하던 성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 신의 섭리를 되새기면서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침략자들의 말발굽 소리에 공포에 떨며 이 글을 썼을 그 수도사의 마음을요. 그에게는 이 한 줄 한 줄이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을 관통하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살아있는 역사였던 겁니다. 결국 역사와 연대기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과거 사건의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가 크로체가 내린 진정한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역사란 과거의 사건이 현재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쉴 때 비로소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의 박죄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정신적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반면에 연대기는 뭘까요?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과거, 말 그대로 죽어버린 역사인 셈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록이 역사인지 연대기인지는 그 기록 자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역사에 대한 또 다른 근본적인 오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과연 아무런 해석도 거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역사가가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 먼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최대한 많이 수집한다. 그리고 2단계, 그렇게 모은 사실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서 이야기를 만든다. 아주 논리적으로 보이죠. 마치 요리사가 먼저 시정에서 재료를 사 모으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크로체는 이건 역시 환상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상식적인 방법론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그냥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날것의 사실, 브루트 팩트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크로체의 주장 중에서도 가장 놀랍고 또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먼저 줍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정신은 이미 그 사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떨어진 컵 조각들을 본다고 해보죠. 우리는 단순히 유리 조각들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컵이 깨졌다라고 생각하죠. 깨졌다는 건 이미 원인과 결과를 포함한 관계의 서술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신은 사실과 그것의 원인을 분리된 두 단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통일된 생각 안에서 동시에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 설정하기 전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크로체가 보기에 잘못된 역사 서술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가 비판하는 세 가지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집가로서의 역사가가 쓰는 역사, 바로 문헌학적 역사입니다. 문헌학적 역사는 말 그대로 문헌에 기반을 둔 역사입니다. 고문서를 해독하고 자료의 진위를 판별하고 기록 보관소를 샅샅이 뒤지는 역사가의 모습을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아주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죠. 물론 이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체는 이것이 역사 그 자체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볼링브로크의 이 표현이 문헌학적 역사의 한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호화로운 무지. 단순히 정보를 많이 모으는 행위 그 자체가 역사적 이해와 같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자료를 모으고 사실관계를 퍼즐처럼 맞춰 나가도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와 울림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그저 지식의 화려한 장식품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신랄한 비판입니다. 문헌학적 방법이 가진 내재적인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건 역사가의 기본이죠. 하지만 그 비판 정신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초비판주의, 즉 하이퍼크리티시즘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자료를 의심하고 또 그 의심하는 행위 자체를 의심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과거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허무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비판이라는 도구가 자기 자신이 탐구해야 할 대상, 즉 역사 자체를 녹여 없애버리는 셈입니다. 크로체는 순수한 문헌학의 길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는 한 친구가 고대 로마사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아니 초비판적인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야 내가 가장 박식한 문헌학자라는 걸 알게 됐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르니까 말이야. 이건 아주 뼈있는 농담이죠. 하지만 여기서 크로체의 섬세한 균형 감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문헌학적 역사가 진정한 역사는 아니라고 비판하면서도 기록 보관 담당자나 고문서 학자들의 작업을 절대로 폄하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고된 노력이 진정한 역사가 탄생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죠. 마치 농사에 직접적인 해는 끼치지 않으면서도 꽃가루를 날라 수정을 도와 밭을 풍요롭게 만드는 무해하고 유익한 말벌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작업이 없다면 역사가가 일할 문화라는 밭 자체가 황폐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잘못된 역사 서술 방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인으로서의 역사가가 쓰는 역사, 바로 시적 역사입니다. 열정과 감상으로 가득 찬 역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적 역사는 그 핵심에 아주 강렬한 개인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 인물, 혹은 시대를 너무나 사랑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나 증오해서 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쓰는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것보다 저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이 예시들을 보면 개념이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프랑스 역사가 티에리는 중산층의 부상을 열렬히 찬양하는 역사를 썼고, 독일의 역사가 몸제는 위대한 영웅 카이사르를 통해 로마 제국을 노래했습니다. 반대로 반유대주의자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역사를 쓰고, 사회주의자는 자본가를 탐욕스러운 악당으로 그리는 역사를 쓰죠. 이 모든 건 서사시가 될 수도 있고 드라마나 풍자, 혹은 슬픈 노래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역사적 사실을 재료 삼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활동에 가깝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크로체의 비판은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습니다. 그가 문제 삼는 건 시를 쓰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시는 인간 정신의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활동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쓴 시를 역사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시적 역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둥근 사각형처럼 모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역사는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이고 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이 둘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데 이것을 혼동하는 것, 즉 범주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시적 역사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잘못된 역사 유형입니다. 바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역사, 즉 독자에게 교훈을 주거나 어떤 명분을 홍보하기 위해 쓰인 교훈적 역사입니다. 교훈적 역사는 아주 분명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역사를 통해서 독자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특정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쓰인 글들이죠. 한마디로 역사를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역사 활용법들입니다. 그쵸? 성인들의 위대한 삶을 통해 신안심을 키우고 에디슨 같은 발명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산업정신을 고취하고 이순신 장군 같은 국가 영웅들의 서사를 통해 애국심을 불태우려 하죠. 또 역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미덕의 사례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악덕의 사례집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크로체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본 예시들처럼 이런 접근법은 역사에 원래 속하지 않았던 외부적인 도덕적 기능을 억지로 부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의 진정한 목적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어떤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역사가가 어떤 사실을 두고 이건 선한 일, 저건 악한 일이라고 재단하고 어떤 시대를 진보적인 시대, 또 다른 시대를 퇴보적인 시대라고 낙인 찍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역사가가 아니라 심판관이나 설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멋진 인용구가 크로체의 생각을 아주 잘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역사는 과거의 어떤 시대가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기록하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대가 무엇을 만들어냈고 그 시대의 어떤 활력과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삶의 역사라는 거죠. 역사는 과거를 심판하고 비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가 나름대로 생산적이었고 활기찼던 그 생명의 측면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크로체와 함께 역사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이름표를 붙인 사실들의 목록, 즉 연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또 격한 감정을 토로하는 아름다운 시도 아니었고 우리에게 차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도덕 교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면 도대체 크로체가 생각하는 진정한 역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크로체의 대답을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역사 공부한다고 하면 보통 뭘 떠올렸나요? 맞아요. 수많은 연도, 사건 이름, 인물들 달달 외우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모든 사실들을 그저 쭉 나열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역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일이라면 어떨까요?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철학자 베네데토 크로체는 그의 정말 기념비적인 책 역사 서술의 이론과 실제에서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크로체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역사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역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로체의 그 예리한 분석을 나침반 삼아서 진정한 역사의 이해를 가로막는 4가지의 거대한 함정, 그러니까 크로체가 말하는 역사가 아닌 것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사실을 외우는 걸 넘어서 과거를 지금, 이 현재 속에 살아 숨쉬게 만드는 진짜 정신적인 활동으로서의 역사란 과연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바로 문헌학적 역사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낡은 문서나 기록 같은 사료들을 아주 꼼꼼하게 수집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접근 방식이에요. 언뜻 들으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제대로 된 역사 연구 방법이 있을까 싶죠. 왜냐하면 가장 과학적인 것 같고 또 가장 객관적인 것 같잖아요. 역사가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해석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요. 네, 바로 이 문헌학, 다른 말로는 박식함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업이 역사 연구의 가장 단단한 추춧돌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도서관 깊숙한 곳에서 거의 다 희미해진 잉크 자국을 돋보기로 쫓아가는 고문서학자들, 또 땅속 깊은 곳에서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로 한 시대를 복원하려는 고고학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흩어져 있는 옛 기록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원본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찾아가는 문헌 비평가들. 정말 대단한 노력이죠. 이분들의 이런 헌신적인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그 어떤 재료도 손에 줄 수가 없을 거예요. 비유하자면 역사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많은 벽돌과 시멘트, 철근을 하나하나 구해와서 이게 튼튼한지 쓸만한지 그 강도를 테스트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정말 필수적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이 벽돌과 시멘트를 모으는 행위 그 자체가 건축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세기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볼링브로크는 바로 이 위험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감각 없이 그냥 사실만 잔뜩 쌓아올리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호화로운 무지라고 불렀습니다. 와, 정말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호화로운 무지라니.
지식은 마치 금은보화처럼 화려하게 쌓여 있는데 그 본질을 꿰뚫는 이해는 전혀 없는 상태. 말 그대로 아는 게 없는 상태란 뜻이에요. 마치 수만 권의 책으로 가득 찬 서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볼링브루크의 비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런 박식한 연구들을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연주자들이 저마다 제멋대로 악기를 튜닝하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비유했어요. 바이올린은 깽깽거리고 첼로는 웅웅거리고 트럼펫은 부풀거리는 그 소리들.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 소리들은 분명히 잠시 후에 펼쳐질 훌륭한 연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조율이 잘 되어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시끄러운 소음 자체를 베토벤의 교향곡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고 하나하나 나열하는 작업은 진정한 역사 이해라는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역사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아니라는 겁니다. 볼링브루크는 이 정교한 기초 작업을 실제 역사 이해와 혼동하는 건 진정한 역사적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뿐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크로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미끄러운 비탈길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비탈길의 첫 단계는 비판입니다. 이건 아주 건강하고 필수적인 단계죠. 모든 역사가는 당연히 옛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 진위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 극단으로 정말 끝까지 치닫게 되면 초비판이라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비판을 멈추지 않고 말 그대로 끝장을 볼 때까지 밀어붙여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기록이나 권위는 단 하나도 없다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탈길의 끝까지 미끄러져서 도달한 곳에는 결국 지식의 해체라는 허무하고 공허한 결론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크로체가 이 초비판을 단순히 좀 도를 넘었네, 과도한 비판이네 정도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초비판이 바로 비판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논리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말해요. 비유를 들자면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에 있는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서 메스를 들었는데 종양을 제거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을 파고들고 장기를 헤집고 결국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즉,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비판이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한계 없이 사용될 때 오히려 자기가 연구하려던 대상인 역사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끝없는 의심의 종착역은 결국 완전한 회의주의입니다. 16세기의 철학자 프란시스코 산체스가 자신의 책 제목으로 삼았던 이 라틴어 문장 쿼드 니힐 스키투르, 즉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 상태를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위처럼 단단하고 절대적인 확실성을 찾으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절망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문헌학적 역사가 다다를 수 있는 막다른 골목인 셈입니다. 크로체는 젊은 시절에 직접 겪었던 일화를 통해서 이 역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한 친구에게 당시에 유행하던 초비판적인 관점에서 쓰인 고대 로마 역사책 한 권을 빌려줬다고 해요. 얼마 후에 책을 다 읽은 친구가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책 정말 고마워. 이 책 덕분에 이제야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박식한 문헌학자가 된 기분이야. 왜냐고? 이 똑똑한 학자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걸 내가 배웠거든. 이 일화야말로 문헌학적 역사가 가진 딜레마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방식으로는 세부 사항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역설적으로 전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점점 더 없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실들의 차갑고 건조한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볼까요? 이번에는 아주 강렬한 열정과 감정으로 쓰인 역사, 크로체가 시적 역사라고 부르는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차가운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이 이끄는 역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체는 이 시적 역사가 근본적으로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감정, 바로 사랑과 증오라는 엔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두 감정은 종종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특정 대상, 예를 들어 나의 민족, 나의 계급, 나의 조국을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만들고 그 역사를 눈부신 영웅들의 서사시로 빚어냅니다. 반면에 증오는 특정 대상을 모든 악의 화신으로 낙인 찍고 그들을 파괴하고 비난하기 위한 서사를 만들어내죠.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격렬하게 사랑한다는 건 필연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증오를 동반하게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감정의 엔진은 역사 소설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려서 자본가를 돈키호테처럼 슬픈 얼굴의 기사로 그리면서 자본주의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사회주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정 반대편에는 유대인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주장하는 끔찍한 반유대주의 역사도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19세기의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한창일 때 분열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가슴에 민족적 자부심과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던 수많은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티에리가 평범한 민중, 즉 자크 보노물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억압받던 제3계급의 역사를 찬양했던 것도, 그리고 독일의 위대한 역사가 몸제니 로마의 카에사르를 질서와 위대함, 즉 제국의 상징으로 이상화했던 건 모두가 바로 이 시적 역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적 역사의 진짜 문제점은 뭘까요? 여기서 크로치의 비판은 아주 날카롭고 정밀합니다. 그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인간에게 시와 서사는 공기처럼 필수적인 거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시를 가지고 이게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역사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시적 역사라는 말 자체가 차가운 불이나 어두운 빛처럼 형용사와 명사가 서로를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용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체는 정말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현대의 진정한 서사시는 따로 이것은 서사시입니다 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간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가 살았던 시대의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관한 역사책들은 그 책 자체가 거대한 서사시이자 드라마이고 때로는 풍자시이며 비극이기도 하다는 거죠. 고대의 호메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당시의 독자들과 심지어는 그걸 쓴 저자들 자신조차도 그것이 사실은 시가 아니라 진짜 역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처럼 시적 역사는 강력한 감동과 몰입감을 주지만 역사의 본질인 이해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결국 비판적인 사유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 감정으로 가득 찬 역사를 봤으니 이제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뚜렷한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역사, 교훈적 역사입니다. 이 교훈적 역사는 아주 명확한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를 교육하고 영감을 주면서 그들의 인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려는 목적이죠. 여러분도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것처럼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목표는 겉으로 보기엔 다양해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바로 과거를 이용해서 현재를 원하는 모습으로 주주하려는 것이죠.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성인이나 순교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심을 북돋우려 하고요.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에디슨이나 카네기 같은 위대한 발명가나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도전정신과 성실함을 배우세요 라고 가르치려 합니다.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영웅적인 조상들의 이야기를 더욱 강조하죠. 이탈리아 통일운동 당시에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었던 역사책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체가 지적하는 핵심적인 오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훈적 역사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도덕적 혹은 실용적이라는 외부의 목표에 종속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임무는 착하게 살아라 라던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은 교훈을 주는 게 아니죠. 그건 윤리학이나 자기 개별서의 영역입니다. 역사에 억지로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을 선과 악, 성공과 실패라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단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시대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비틀어서 보게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감정, 교훈을 앞세운 여러 역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할 역사관을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위대한 개인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 실용적 역사입니다. 이 관점에서 역사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소수의 주인공, 그러니까 페리클레스, 아우구스투스, 루이 14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개인들에게만 비춰집니다. 그들의 지혜와 야망, 의지와 결단력이 역사의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를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부르곤 하잖아요. 나폴레옹 시대, 엘리자베스 시대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실용적 역사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계획만으로 세상 모든 일이 설명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모델은 즉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간의 의도와 계획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역사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적 역사는 필연적으로 두 개의 서로 상반된 힘을 설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한쪽에는 인간의 치밀한 신중함과 계획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운명과 우연이라는 거대한 예측 불가능한 힘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계획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실패하고 가장 위대한 영웅이 어이없이 좌절하는 그 순간 이 역사관은 운이 나빴다거나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이 역사관의 핵심 설명 방식, 즉 위대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역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나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백기토항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8세기 프로이센의 군주였던 프리드리 대왕과 그의 철학자 친구가 머리를 맞대고 세운 아주 원대한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 씁쓸하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운명, 폐야, 만세.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연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역사관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너지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실용적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설명들을 내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는 절반은 인간의 지혜고 절반은 운이지 하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철충을 하거나 로마 제국의 멸망처럼 수백 년에 걸친 아주 복잡한 현상을 야만인의 침략이라는 단 하나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단순화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또 르네상스의 원인을 콘스타티노플 함락으로 인해 학자들이 이주했기 때문이라는 단일 사건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장 황당한 것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식의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설명들은 모두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관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성을 그냥 드러낼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에만 집착하는 문헌학적 역사, 감정에 휩쓸리는 시적 역사, 교훈을 강요하는 교훈적 역사, 그리고 영웅과 운명에 의존하는 실용적 역사까지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오해하지만 크로체의 관점에서는 역사가 아닌 것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접근 방식들이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매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역사의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불충분하다면 도대체 역사를 움직이는 진정한 엔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분석에서부터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역사라는 개념, 즉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때 역사는 신이 직접 쓴 거대한 서사시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신의 뜻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역사의 저자가 신이 아닌 인간으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베네데토 크로치의 통찰을 따라 바로 이 서구 사상 전체를 뒤흔든 지적인 혁명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막에서는 신이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었던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거고요. 두 번째 막에서는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어떻게 신이 서서히 퇴장하고 인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지 그 세속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막에서는 신이 떠난 빈자리를 채운 운명과 순환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인간이 어떻게 씨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르네상스가 가져온 이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이전 시대를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의 저자가 오직 단 한 명,
바로 신이었던 중세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이 세계관을 먼저 이해해야만 뒤이어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세 역사관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섭리였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는 역사를 끝없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어떤 의미도 없는 비관적인 순환, 마치 햄스터 쳇바퀴처럼 봤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즉 의미와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적인 진보라는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모든 왕국의 흥망성쇠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신이 쓰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한 장면이었던 거죠. 크로체의 이 문장은 당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를 정말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어요. 고대인들이 느꼈을 그 깊은 숙명론, 어차피 모든 것은 반복될 뿐이라는 체념과 기독교가 제시한 목적 지향적인 역사관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이 결국 신의 위대한 계획을 향해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은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중세 세계관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초월성입니다. 신은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존재, 말하자면 연극의 연출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인류는 그 무대 위의 배우들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역사의 주된 행위자는 당연히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역사 기록들을 보면 성인이나 천사들이 전쟁터에 나타나거나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장면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이게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신이 주인공인 이 역사 드라마의 핵심 갈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국가나 민족 간의 전쟁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역사의 진짜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도시, 바로 신의 도시와 악마의 도시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투쟁이었습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심지어 로마 제국의 멸망 같은 엄청난 일조차도 이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배경에 불과했죠. 역사의 진정한 주체는 세속 국가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신의 백성 공동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태도, 즉 금욕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원이라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표 앞에서 땅 위에서의 성공이나 부귀영화는 그저 한순간의 신기루이자 영혼을 병들게 하는 덫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역사서술은 일부러 세속적인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아주 강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왕의 업적이라도 결국 신의 도구로서의 역할로 축소되었고 진정한 미덕은 오직 신앙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봤죠. 인간의 역사 그 자체는 가치 있는 탐구 대상이 아니라 그저 경멸과 공포, 한탄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중세의 연대기 작가였던 오토 폰 프라이징의 이 말은 당시의 시대 정신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영광이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역사는 필멸자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사례집에 불과하고 그걸 자세히 쓰는 것조차 지루한 일이라고 단언하죠. 신의 위대한 계획과 비교했을 때 인간들의 아등바등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하찮게 보였는지 그 깊은 경멸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처럼 모든 것을 신의 섭리라는 거대한 틀로 설명하려는 시도 속에서도 변화의 싹은 아주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신의 계획으로 돌리려 해도 눈앞에 펼쳐지는 인간 세상의 생생한 정치, 세속적인 야망, 그리고 문화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점차 신의 거대한 이야기 아래에서 인간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크레모나의 리우트 프란트 같은 연대기 작가는 겉으로는 신의 섭리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탈리아 영주들은 왜 항상 두 명의 주군을 섬길까? 같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서로 견제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지극히 냉철한 정치적 분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인을 신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죠.
또 다른 예로 조바니 빌라니는 로마 순례길에서 영적인 감동 대신 로마의 세속적인 위대함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고향 피렌체의 역사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동기는 신앙심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프리드리히 2세에 대한 찬사는 더 노골적입니다. 그가 칭송받는 이유는 독실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을 장려했다는 순전히 세속적인 업적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신의 이야기 아래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곧 다가올 르네상스를 위한 무대가 서서히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르네상스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기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건 바로 세속화일 겁니다. 마치 무대를 가리고 있던 신성한 막이 걷히고 오직 인간 배우들로만 가득 찬 무대가 드러나는 순간 같았다고 할까요? 역사의 주도권이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넘어오는 그야말로 극적인 전환기였습니다. 르네상스 역사 서술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더 이상 저 하늘의 섭리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 발을 딛고선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라고 선언한 것. 이것이야말로 르네상스가 가져온 가장 위대한 계시였죠.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가 귀차르디니의 이 말은 새로운 시대의 회의주의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미약한 인간이 감히 신의 뜻을 전부 헤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왜 저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번영하는가 같은 질문에 신의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답하는 대신 이제 역사가들은 더 이상 신의 계획을 추측하는 걸 자신의 임무로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 거죠. 신의 계획이라는 편리한 설명을 포기한 역사가들은 이제 새로운 설명 도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용주의 역사입니다. 이런 흐름은 당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치열한 정치 현실과도 깊이 관련이 있어요. 교황과 황제, 여러 도시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외교전 속에서 지도자들은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정치적 조언을 원했죠. 그래서 역사는 초자연적인 설명 대신 지극히 인간적인 요인들, 즉 누군가의 야망, 다른 누군가의 실수,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 충돌 같은 것들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원인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고 인간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게 된 거죠. 이 새로운 관점은 필연적으로 위인 중심의 역사 서술로 이어집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추상적 개인주의라고 부르는데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사회 구조나 경제적 힘 같은 맥락은 싹 무시하고 오직 뛰어난 한 개인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마치 위대한 개인이 진공 상태에서 역사를 창조하는 것처럼 보는 거죠. 마키아벨리에게 국가는 위대한 군주가 자기 뜻대로 빚어내는 조각품이었고 귀차르디니에게 15세기 이탈리아의 평화는 다른 이유는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로렌조 데 메디치 한 사람의 비범함 덕분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강력한 개인들의 격전장이 된 겁니다. 르네상스는 스스로를 고대의 부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키케로나 리비우스 같은 고대 역사가들의 문체와 형식을 열심히 따라하며 고대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이 책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모방은 결코 단순한 부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대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중세라는 천년의 시간을 거치며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정신이 깃들어 있었던 거죠. 즉, 과거를 재현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르네상스 사상가들은 역사를 신의 소나기에서 성공적으로 해방시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를 또 다른 똑같이 엄격하고 결정론적인 개념들의 족쇄에 채우고 맙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새로운 지배자들은 바로 운명과 순환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역사 드라마의 위대한 악역은 바로 운명, 즉 포르투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략과 신중함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이 포르투나의 변덕 한 번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죠. 이건 중세의 섭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섭리에는 어쨌든 선한 목적과 이성적인 계획이라는 게 있었지만 포르투나는 그냥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맹목적인 힘일 뿐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 비유는 포르투나라는 개념이 낳은 깊은 비관주의를 정말 소름 끼치게 전달합니다. 신의 섭리 아래에서는 고난에도 신의 교육적인 의도라는 의미라도 부여할 수 있었지만
운명의 지배 아래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어요. 인간은 마치 거대한 바위 아래 필사적으로 집을 짓는 개미떼와 같아진 겁니다. 언제 그 바위가 떨어져 모든 것을 앗아갈지 모르는 깊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죠. 운명과 더불어 역사를 지배한 또 하나의 개념은 바로 순환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사상가들은 역사를 생물학적인 순환 과정으로 이해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국가나 문화, 예술도 모두 태어나고 성장해서 전성기를 누리다가 결국 쇠퇴해서 죽음에 이르는 필연적인 길을 따른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은 중세의 직선적 진보와는 정반대되는 영원히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예술사가인 조르조 바사리는 이러한 순환 이론을 예술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고대라는 위대한 탄생과 성장을 거쳐 중세라는 암흑의 노년을 지나 이제 르네상스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봤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활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다시 쇠퇴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생물학적 모델이 당시 지식인 사회에 얼마나 깊이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의 계획도 없고 진보라는 개념도 없다면 역사는 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르네상스 사상가들의 대답은 실용성이었습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외부의 목적에 봉사하는 도구가 된 거죠.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된 셈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현재의 통치자들과 시민들에게 교훈을 주는 유용한 안내서, 이것이 바로 역사의 새로운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위한 도덕적 정치적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르네상스의 자기인식이 낳은 가장 흥미로운 결과물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르네상스는 스스로를 고대의 부활로 정의하기 위해서 고대와 자신들 사이에 있던 그 천년의 시대를 중간시대, 즉 우리가 아는 암흑시대로 규정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빛을 더 밝게 보이게 하려고 바로 앞 시대를 어둠으로 치려버린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 르네상스는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중세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를 재단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중세라는 개념 자체를 발명해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 역사관이 남긴 지적인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신의 섭리라는 거대한 설명을 버렸지만 그 대안으로 찾은 인간 중심의 역사관은 결국 운명이라는 비관론과 끝없는 순환이라는 허무주의에 갇히고 말았죠. 진정한 의미의 진보는 다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역사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바로 다음 시대, 계몽주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엔 우리가 중세 시대를 들여다봤었죠. 모든 역사가 신이 써내려간 거대한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었던 시절 말입니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구원을 향한 신의 계획 속 한 장면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책은 바로 그 다음 장, 그러니까 신이 무대에서 퇴장하고 그 빈자리에 인간이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걸어나오는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역사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역사의 스포트라이트가 확 바뀝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신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오는 거죠.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더 이상 신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성, 그리고 인간의 야망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신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점, 그 거대한 좌표가 사라졌을 때 인간은 과연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엄청난 세계관의 전환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표가 그 변화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역사가 신의 구원 계획을 증명하는 게 목표였다면 르네상스 역사는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있었어요.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역사는 성공과 실패의 사례로 가득 찬 그야말로 최고의 교과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 핵심 동력 부분에 있는 인간의 프루덴스라는 말이에요. 이걸 그냥 신중함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정말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루덴스는요,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실천적인 지혜, 다시 말해 유능한 군주나 외교관이 갖춰야 할 최고의 능력이었어요.
역사의 성공과 실패가 바로 이 프루덴스에 달려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역사관을 실용주의 역사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역사는 더 이상 추상적이고 거대한 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개인들의 결정과 행동, 그게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죠.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냐고요? 그건 바로 누군가, 어떤 강력한 개인이 자기 책상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무대가 신의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들의 땀과 고민이 가득한 회의실 책상 위로 내려온 거죠. 이 책을 보면 정말 생생한 예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역사가 구이차르디니는 15세기 이탈리아의 평화와 번영이 왜 가능했는가를 분석하면서 그 모든 게 전적으로 로렌초 데 메디치라는 딱 한 사람의 경이로운 프루던스 덕분이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이탈리아의 황금기도 끝났다고 못을 박아버리죠. 또 미술사가 바사리는 어땠나요? 조토라는 단 한 명의 천재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캄캄했던 중세 그림의 세계에 혼자서 불을 밝혔다고 서술하거든요. 모든 역사적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렇게 위대한 개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르네상스 역사 서술의 또 다른 핵심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즉 고전에 대한 거의 종교에 가까운 열망이었습니다. 18세기 초반에 학자 비코의 이 한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당시 지식인들이 고대를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아무리 대단한 전쟁이 벌어져도 그걸 리비우스나 타피투스 같은 로마 역사가들처럼 멋진 라틴어로 써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은 로마 시대 역사가의 문체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집착이죠? 이게 그냥 옛날 스타일이 좋아서 복고풍이 유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고대에 집착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바로 직전 시대인 천년의 중세를 신앙에 갇혀버린 암흑기, 즉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은 야만적인 단절의 시대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을 그냥 건너뛰어서 인간의 이성과 영광에 빛났던 저 멀리 고대 그리스 로마라는 이상향과 직접 영적인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그 똑똑한 프루덴스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군주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어이없는 우연 하나로 실패하고 역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르네상스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 바깥에서 역사를 쥐고 흔드는 이 거대하고 변덕스러운 힘을 포르투나, 즉 운명의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나 믿었던 구이차르디니조차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게 정말 의미심장하죠.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체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치밀한의 계획을 세워봤자 결국 역사의 절반은 저 변덕스러운 여신 포르투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그는 씁쓸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은 딱 이 도넛 차트 같았을 거예요.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예측 불가능한 우연이 정확히 반반씩 섞인 거대한 도박판 같은 거였죠. 한쪽에서는 인간이 이성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눈을 가린 운명의 여신이 아무렇게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르네상스의 역사관은 근본적으로 비관적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지만 동시에 언제든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 깔려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으니까요. 자, 이제 르네상스 역사관의 가장 깊숙한 곳, 그들의 세계를 지배했던 핵심적인 생각의 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미술사 바사리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자연적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유기체적 순환의 모델입니다. 르네상스 사람들한테 역사는 결코 앞으로 쭉 나아가는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봄에 싹이 터서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시들어 겨울에 죽는 자연의 순환처럼 모든 문명과 국가는 이 생의 주기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고딕 건축도 심지어 자신들이 이룩한 이 눈부신 르네상스 예술조차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던 거죠. 역사는 끝없이 흥망성쇠를 반복할 뿐 궁극적인 목적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늘은 최고점이지만 그건 바로 내일부터
내리막길이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무대의 막이 바뀌고 조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르네상스의 그 불안하고 비관적인 분위기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자신감 넘쳤던 시대, 바로 계몽주의가 등장합니다. 르네상스가 세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이제 훨씬 더 강력하고 급진적인 무기를 손에 쥐게 되거든요.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이성입니다. 딱 한 단어죠? reason. 계몽주의 사상가들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 골치 아프고 변덕스러운 힘, 운명이라는 녀석을 역사의 무대에서 아주 가차없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왕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밝히는 보편적인 힘, 바로 이 이성을 안친 거죠. 이제 이성은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빛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도취해 있었는지 볼테르의 이 말을 들으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와, 이 자신감 느껴지시나요? 자신들이야말로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혀온 미신과 무지의 어둠을 마침내 걷어내고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빛을 발견했다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럼 이성과 빛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손에 쥔 계몽주의는 과거를 어떻게 봤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거대한 법정이에요. 피고석에는 인류의 모든 과거가 앉아있고 판사석에는 바로 현재의 이성이 앉아서 서슬퍼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런 법정 말입니다. 계몽주의가 과거의 쉬운 죄목들을 한번 볼까요? 미신죄, 종교적 광신죄, 폭정죄, 무지죄, 야만죄, 비합리성의 죄, 뭐 이런 식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대를 그 시대의 눈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우리의 이성 이러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는 틀렸어, 너는 범죄야, 너는 병들었어 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과거는 이해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볼테르의 이 말은 계몽주의의 이런 반역사적인 태도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거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현재 우리의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과거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데 필요한 예시들을 꺼내 쓰는 증거물 창고에 불과했죠. 마치 검사가 피고를 감옥에 보내려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쏙쏙 골라서 법정에 제출하는 거랑 똑같은 태도였습니다. 자, 이제 계몽주의가 역사관에 일으킨 진짜 거대한 혁명, 그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르네상스가 믿었던 끝없이 뱅글뱅글 도는 수레바퀴 모델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류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꾼 아주 낙관적이고 강력한 직선의 역사 모델을 세웠습니다. 바로 진보라는 이념입니다. 역사가 더 이상 제자리를 맴도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저 높은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는 한 줄기 화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믿음. 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르네상스의 순환 모델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역사는 이제 뚜렷한 방향을 갖게 됐습니다. 어둡고 비참했던 과거에서 출발해서 지금 우리라는 눈부신 계몽의 시대를 거쳐 마침내 도달하게 될 완벽한 미래. 르네상스의 역사가 예측 불가능한 도박판이었다면 계몽주의의 역사는 결말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해피엔딩 드라마 같았어요. 인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확신이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계몽주의가 한 일은 뭐냐? 인류에게 종교를 대신할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인류의 과거가 바로 원죄라면 그것을 깨우치는 이성은 구세주이며 우리가 나아갈 미래는 바로 이 땅 위에 만들어질 천국이었던 거죠. 인간은 신 없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하고 매혹적인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낙관주의의 그림자는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현재 우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단순한 진보의 이야기로만 봐버리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과거를 그저 오늘에 이르기 위한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단계로만 취급할 때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고유한 가치, 그들의 진지했던 고민, 그리고 그들 나름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계몽주의가 쏘아올린 저 진부의 화살이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파헤쳐볼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줍니다. 베네데토 크로체의 사상을 따라가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의 아주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탐색해온 모든 역사관의 흐름이 바로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거든요. 그 질문이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역사는 그냥 박물관 유리상자 안에 고이 모셔진 먼지 쌓인 유물일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제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생생하게 숨쉬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정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단순히 과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거든요. 자, 역사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급진적으로 제정이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지적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이야기는 18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이성의 시대라고 부르면서 엄청난 자신감에 차 있던 시대, 바로 계몽주의의 시대죠. 당시 사람들은 인류가 드디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미신과 편견, 종교적인 독단의 어두움에서 벗어났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몰아낸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보편적인 이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빛으로 과거의 어두움까지 남김없이 싹 다 비추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실용주의적 역사라는 개념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계몽주의자들이 역사를 대했던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과거는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거대한 실수의 전시장, 아니면 인류가 저지른 온갖 어리석음의 박물관 같은 거였죠. 아니, 그럼 과거를 왜 돌아보냐고요? 당연히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광신, 무지, 압제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이것 봐라, 우리는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이렇게 이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현재의 진보를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 일종의 반면교사였던 셈입니다. 이런 계몽주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볼테르인데요. 과거의 실수는 유용하다. 정말 직설적이지 않나요? 아주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어요. 볼테르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풍속론을 쓴 계기 중 하나가 그의 연인이자 친구였던 샤틀레 후작 부인을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녀가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너무 끔찍하고 비합리적이라서 역겹다고 토로했거든요. 그러자 볼테르는 그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과거를 이성이라는 아주 밝은 빛으로 명쾌하게 정리해서 현재의 지성인이 딱 소화하기 좋은 교훈집 형태로 만들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몽주의 역사관의 핵심이 딱 보이죠. 과거는 오류, 현재는 빛, 역사는 광신과 무지를 폭로하는 도구, 아주 명쾌한 흑백 논리입니다. 물론 이런 관점이 커다란 성과를 낸 건 사실이에요. 역사를 신의 섭리가 지배하는 신학의 영역에서 인간 이성의 탐구 대상으로 끌어내려서 세속화하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과거가 가졌던 고유의 색깔과 복잡성, 그 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느꼈던 열정과 고민 같은 건 모두 무시된 채 그저 비이성적인 암흑시대라는 이름표 하나로 납작하게 눌려버렸어요. 마치 이성이라는 날카로운 단두대가 과거에 살아있는 목을 싹둑 쳐버린 것과 같았죠. 바로 이 계몽주의의 차가운 합리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새로운 사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이성의 날카로운 메스로 과거를 해부하는 대신에 따뜻한 가슴으로 과거를 있는 그대로 껴안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과거에서 실수가 아니라 삶을, 오류가 아니라 열정을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생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느껴지지 않나요? 낭만주의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 하나의 보편적 이성 같은 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에 각 시대와 민족은 그들만의 고유한 정신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봤죠. 과거는 더 이상 오류의 목록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진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전통에 대한 경멸은 모든 시대를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깊은 공감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현재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이해, 바로 그것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것,
이것이 낭만주의가 가져온 결정적인 통찰이었습니다. 발전이라는 개념이요. 이 개념 덕분에 역사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사건들이 혼란스럽게 나열된 것이 아니게 됐어요.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역사 역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모든 단계는 설령 좀 미숙해 보일지라도 전체 과정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필연적인 자기만의 역할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관점 덕분에 과거 전체가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이 그토록 야만적이라고 경멸했던 중세는 이제 기사도의 낭만과 신앙의 깊이를 간직한 아주 매력적인 시대로 재평가되었죠. 고딕이라는 말, 원래는 야만적이라는 뜻의 경멸적인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숭고한 정신을 담아낸 위대한 건축 양식으로 찬양받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각 민족이 가진 고유한 정신, 즉 그들의 언어와 문화, 전통 속에 깃들어 있는 그들만의 영혼, 이른바 민족 정신, 폴크스게이스트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통찰 속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발전이라는 개념이 역사 안에 내재된 생명력이 아니라 마치 신처럼 역사의 외부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어떤 초월적인 계획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역사가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대한 인형극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낭만주의 시대의 거대한 역설입니다. 그렇게나 역사에 내재된 생명력을 강조했지만 결국 중세시대의 신의 섭리를 절대 이념이나 세계 정신 같은 세속적인 용어로 이름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 역사 철학이라는 건 역사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어서 역사를 어떤 특정한 목표 지점으로 질질 끌고 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 개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저 그 거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이 인용문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해결 같은 철학자들이 말했던 이성의 교활함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군이 권력욕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열정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사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개인적인 열정은 사실 거대한 세계 정신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묘하게 이용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개인은 우주적인 드라마 속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 채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이 역사 철학이 낳은 가장 끔찍한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최종 목적지와 계획을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문명과 민족에 등깁을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민족은 역사의 주역인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다른 민족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할 열등하거나 늙은 민족으로 규정돼 버렸죠. 게르만 민족이야말로 인류 정신 발전의 최종 단계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든 시대를 공감하며 이해하려 했던 낭만주의의 그 위대한 정신을 스스로 배반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역사 철학의 망상에 대한 반발로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바로 실증주의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 이상의 철학은 필요 없다. 거대한 이론도 다 집어치워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사실, 검증 가능한 팩트뿐이다. 역사를 엄밀하고 객관적인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죠. 위대한 역사가 레오폴트 폰 랑케의 이 유명한 표현은 실증주의의 정신을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Wie es eigentlich gewesen, 실제로 어떠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의 임무는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역사가의 주관적인 판단, 감정, 철학적인 해석은 과학적인 역사를 오염시키는 불순물일 뿐이니까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온 단계들이 바로 그들의 방법론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보이죠? 일단 철학은 버리고 기록 보관소에 먼지 쌓인 문서들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엄격한 문헌학적 비판을 통해서 이 사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고 어떤 편견도 없이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서술하는 것.
그들이 꿈꿨던 역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아주 잘 만들어진 정밀기계와 같았어요. 검증된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배열하기만 하면 역사가 알아서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크로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런 순수한 객관성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는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이 결국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철학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조잡하고 검토되지 않은 철학에 굴복하는 거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이란 대체 뭘까요? 잠시 멈춤. 세상에는 정말 무한한 사실들이 존재하잖아요. 어제 어떤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도 있고 바로 그 옆집에서 이름 모를 농부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있죠. 실증주의 역사가는 왕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면서 농부의 탄생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선택의 순간 역사가는 이미 왕의 탄생이 농부의 탄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 즉 일종의 철학을 개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란 건 없다는 거죠. 어떤 것을 역사적 사실로 선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크로치의 비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실증주의자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그 엄격한 문헌 비판조차도 사실은 철학적인 판단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역사 기록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언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은 종종 어떤 전투가 일어났다거나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기록과 똑같은 종류의 문서에서 발견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전투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기적은 허구라고 추부할까요? 그건 문헌 비판의 결과가 아니에요. 기적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리 시대의 철학적 신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역사가의 정신, 즉 그의 철학은 연구의 모든 단계에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따라서 나는 아무런 철학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다룬다고 주장하는 건 실제로는 나는 내 생각의 기준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거부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통속적인 편견이나 전통적인 생각들에 무비판적으로 굴복하게 될 뿐이에요. 크로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역사는 자신의 철학적 전제를 숨기는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의식적으로 철학적인 역사여야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실증주의 비판의 심장부입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록, 유물,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그냥 죽어있는 흔적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의 의식 속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질문과 만나고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재구성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계몽주의라는 정, 낭만주의라는 반, 그리고 실증주의라는 불완전한 합을 거쳐서 마침내 크로체 자신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종합에 도달했습니다. 이전 시대의 모든 모순들을 다 끌어안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철학. 바로 역사를 자유의 이야기로 보는 경이로운 관점입니다. 이 동시대사라는 개념이 크로체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과거는 저기 어딘가에 죽은 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나폴레옹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200년 전에 낡은 문서를 읽는데 그치지 않죠? 그 문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처했던 상황과 그의 생각, 그의 열망을 우리 자신의 정신 속에서 생생하게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옹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정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시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진정한 역사는 필연적으로 현재 우리의 관심과 문제의식 속에서 쓰이는 동시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크루츠의 생각을 정말 아름답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창조했던 것들 중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따르는 법,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 이 모든 것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거대한 삶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첫째, 실제의 본질은 죽은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창조하는 정신이다. 둘째, 그렇다면 이 세계의 역사란 바로 그 정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펼쳐나가는 장대한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셋째, 그럼 이 자서전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정신이 온갖 무지와 억압, 한계를 극복하면서 더 높은 단계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투쟁의 기록입니다. 넷째, 바로 이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활동 그 자체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지죠? 다섯째, 그러므로 역사는 곧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스스로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더 위대한 존재로 거듭나는 장엄한 서사시인 셈이죠. 결국 크로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것입니다. 역사 연구는 단순히 과거 사실을 암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자기 인식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본질이란 다름 아닌 현실의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창조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자유의 활동입니다.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이 위대한 자유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잠재된 창조적 자유의 힘을 발견하는 정말 감동적인 여정인 것입니다.